이런 사람이고 작년에도 이번에 회사를 옮겨서요.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자면 IBM이라고 하는 회사,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렇게 존재감이 큰 회사는 솔직히 아닌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요. 존경받는 회사. 그리고 대부분의 그 프로젝트를 많이 맡고 있는 회사고요. 그 중에 IX라고 하는 부서는 한 700명 정도. 그래서 IBM 하면서 굉장히 소규모 조직이긴 한데 이제 유저 경험 관련된 그런 중요하고 높은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애플, 구글 엔지니어가 공식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WWDC 전에 예를 들면 발표될 내용을 미리 전달하고 같이 준비하다가 그래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하려고 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내용이 많아서 빠른 속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 45만이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시면 곤란하겠죠. 중요한 거는 원리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좀 약간 과격한 워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건 MVP가 아니야?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아 이런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원리가 무엇이고 그리고 주로 MVP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철학으로 하는가를 이해하는 거 위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런 비판적인 사고가 중요한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제너럴 프랙티스라고 부를 만한 유명한 프랙티스는 많은데 베스트 프랙티스가 뭐냐라고 하면 좀 애매하죠. 그런 게 없이 이것저것 많아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죠. 구글이 만드는 샘플 조사로 인물밀박의 여지가 있는 게 꽤 많죠. 엄청 영업기도 하고 그리고 아키텍처 패턴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 중에서도 뭐 겉을 맛보게 해주거나 이제 튜토리얼 수준에서 이렇게 대충 하면 됩니다 정도의 얘기는 많은데 핵심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매우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잘 얘기했다고 해도 아키텍처럴 패턴의 구현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선수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 봅시다. 아키텍처의 기본 중의 기본은 역시 MVP죠. 패턴 중에. 그래서 모델은 기본적으로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비즈니스 로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모델이죠. 그리고 뷰 같은 경우는 이제 UI 보통은 디클러러티브가 선언적으로 구현인데 선언적인 구현이라고 하면 이제 예를 들면 HTML이라든가 XML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바나 코틀린으로 짜는 건 임페러티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거하고 이제 선언적인 구현 같은 경우는 화면의 구성 요소가 뭐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정의만 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UI를 구성하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MVC에서 C가 뭐가 되고 모델이 뭐가 되고 하는 거에 대한 감성일박의 여지는 굉장히 많은데 플랫폼에 따라 틀리고 시나리오에 따라 틀린데 그 뷰에 대해서는 별로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대점은 뷰는 UI만 담당한다. 그리고 대부분은 선언적으로 보여준다. 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컨트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플로우 로직이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MVC에서는 이제 그 컨트롤러는 돕기만 할 뿐. 오거나이저 역할이어서 모델에서 모든 구현, 비즈니스로 구현이 되고 뷰에 이제 UI 구현이 있으면 그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게 반드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근데 안드로이드 아키텍처에서 클린 아키텍처 얘기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30초 만에 짧게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이 오른쪽에 있는 도메인 레이어와 데이터 레이어에 분리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어디까지나 클린 아키텍처의 한 예 중에 하나일 부분이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일본에 있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그래서 대부분은 다 이렇게 쓰고 있는 약간 커먼 위즈덤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지만 실제로 이게 언클밥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도메인 레이어라든가 데이터 레이어라든가 하는 얘기를 직접 쓰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안드로이드에서는 이제 알다가도 모를 관용 모양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고 실제로 구현 레이어를 나눠서 구현하기도 편하겠다라고 해서 보통은 이게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클린 아키텍처에서 개념이 없다고 해도 모델에 대해서는 리파지토리 패턴을 이용해서 구현하고 그 뒤에 엔티티나 모델링을 나눠서 쓰고 좀 더 필요하면 도메인 레이어에서 유즈 케이스를 넣어서 쓰는 그런 형태가 일반적인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이제 모델 같은 경우는 도메인과 데이터 레이어가 분리된 형태로 MVC에서 해체된 형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로직 자체도 이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의 비즈니스 로직과 이제 도메인 레이어 비즈니스 로직을 프레젠터와 유즈 케이스로 나눠가지고 하는 게 요즘의 일반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작년에 제가 강의했을 때 얘기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했으면 될 거고요. 더 자세한 거는 클린 아키텍처 강의가 아까 있었는데 저도 들었는데 그 기본적인 저작권과 철학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잘 얘기하신 것 같거든요. 소스 레벨에 대해서 그 라지 스케일 레벨에서 적용하기에는 약간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러 가지로 고민의 여지가 많아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아주 작아 보이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 주목하는 이유는 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부터 얘기할 MVP라든가 MVVM이라든가 그 다음에 리덕스라든가 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프레젠테이션 로직을 어떻게 나눌까에 대한 문제이지 전체적으로 도메인 레이어나 그런 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매우 당연하죠. 왜냐하면 도메인 로직이 안드로이드 앱이든 iOS 앱이든 모바일 앱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복잡한 도메인 로직은 결국은 백엔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백엔드에 있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거기서 가공하거나 유저에 맞게 보내줄 수 있는 내용들 처리하는 것까지가 한계이기 때문에 클린 아키텍처가 아까 나왔던 것들을 모든 걸 구현하는 얘는 제가 알기로 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어요. 아무리 복잡한 앱이라고 해도.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진짜 안드로이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동기적인 상태 관리에 위주를 쫙 해야겠죠. 그래서 그 라이프 사이클 연동까지 들어가면 훨씬 더 복잡하다네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모바일 아키텍처에서 가장 큰 난제는 UI와 스테이트의 변동 사이에 일어나는 커플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꼭 짚고 나가야 될 예가 두 가지가 있는 건 테스터빌리티하고 리유저빌리티에 대해서 이 두 개의 개념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중국 개발자들이 이제 설계에 대해서 무시하고 넘어가면서 중국 좋아할 말까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주된 일이 얘기가 이런 거죠. 어차피 유닛 테스트 안 쓰니까 저 소규모 팀에서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해야 될 피처들이가 그런 건 넘쳐나는데 테스트를 위해서 시간을 처음에 학습 곡선이 꽤 들어갔기 때문에 도입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긴 한데 그런 거 현실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는 해도 왜 테스트 가능성이 중요하냐고 생각을 해보면 테스트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코드를 잘 생각해보면 어떤 거냐면 그런 거죠. 플랫폼 의존성이 높은 API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외부 시스템의 의존에 대한 선택권이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경우 그러면 당연히 클래스 그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 테스트를 만들기도 불가능해지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사실은 테스트를 꼭 안 짠다고 해도 테스터빌리티가 떨어지는 부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커플링되어 있는 코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재사용성에 대해서도 사실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게 그러니까 좀 큰 조직에서 설계나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정도 멘토링을 받으면서 이제 커나갈 수 있는 구조라면 다행인데 아닌 경우라면 이제 처음에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좋다고 하면 항상 나오는 게 드라이 원칙이라고 하죠. Don't live in yourself라고 했어요. 같은 코드는 두 번 짜지 않는다고 그런 원칙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못 적용하기 시작하면 코드의 공통된 부분을 기계적으로 압축시키다 보니까 문제는 코드의 양은 줄었는데 코드가 오히려 난해지면 소문이 없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재사용성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다시 쓴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기능이 다시는 다른 데서 사용되는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재사용성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그런 거죠. 확장성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 기능에 대해서 나중에 변경할 문제라든가 그런 것까지 포함한 재사용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방금 초급까지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중급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자, 시험하는 구도. 이럴 때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실은 이게 제가 한 2주쯤 전에 있었던 매우 안타까운 실험인데요. 어느 날 동네 마침 뭉치나 말고 동네 분을 만나고 나를 불렀어요. 자네 액티비티는 몇 줄까지 잡았나? 보통 몇천 줄 잡았다던데. 사실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일본 굉장히 유명한 은행의 애플 리뉴얼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통은 액티비티가 다 아주 작은 게 6천 줄이고 많은 건 8천 줄, 만 줄이 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괴로운데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자기의 실력이고 그 길고 긴 이 줄을 어떻게 어디 있는지 요목조목 찾아가고 문서화시키고 그게 기술이라고 알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왜 그게 나쁠까요? 왜 나쁠까요? 사실은 iOS는 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하고 데이터 레이어만 적당히 밖으로 빼도 그 뷰 컨트롤러라는 구조 안에서 그게 잘 들어가서 생각보다 나쁘게 되지 않거든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왜 나쁠까라고 생각하면 액티비티가 너무 많은 길을 해. 저 액티브가 할 수 있는 것만 4줄만 적어봐도 라이프 사이클의 UI의 레이아웃에 이걸 적어야 수백까지 있는 것 같죠.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아키텍처의 액티비티라고 하는 놈은 컨트롤러에다가 뷰까지 다 갖고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신이에요. 그렇죠? 플래그먼트로 나눠봤자 작은 신일 뿐이에요. 그렇죠?
플래그먼트하고 액티비티 차이가 뭔지는 아시죠? 실질적으로 다 똑같은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는데 파괴되는 형태가, 파괴되는 시간이 틀릴 뿐이지 나머지는 거의 똑같아요. 거기 만약에 하나의 액티비티를 모듈러라이즈 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걸 플래그먼트로 여러 개를 나눈다고 하면 물론 구글에서 그거를 권장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그런 거 하면 결국은 어마어마한 오버헤드가 계속해서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에 해결하기 위해서 MVC가 아닌 논 MVC들의 설계 전략은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함의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액티비티는 무엇인가? 액티비티는 컨트롤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컨트롤러가 갖고 있는 것들도 원래 본연의 컨트롤러는 제가 얘기했듯이 돕기만 할 뿐, 그렇죠? 뷰와 다른 모듈 사이에 보면 그 미디에이터가 돼서 서로 연계만 시켜줄 뿐, 본인은 잘 모르고 그냥 블럭을 조립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가 원래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MVC의 원래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MVP 같은 경우는 궁극적입니다. 이거는 MVP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다만 제가 아까 제목이 뭐였죠? 라지 스케일 앱에서의 아키텍처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팀의 구조와 앱의 사이즈가 되는 환경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뷰라고 하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안드로이드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3의 뷰를 얘기하는 거예요. 뷰라고 하는 컨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비티에서 뷰의 역할과 컨트롤의 역할을 최대한 뺏어서 뷰에 다시 넘겨주고, 제3의 다른 뷰를 만들어서 거기다 다 넘겨주고, 그 다음에 뷰에 관련된 그 UI 관련된 비즈니스 로직은 프리젠터로 넘기는 그런 형태로 하는 거죠. 그리고 액티비티는 순수하게 플로우 관리의 위주. 그리고 MVVM이나 리덕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전폭적이라서 어떻게 보면 전폭적이라 좀 틀릴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컨텍스트 의존 기능만 가능하도록, 그리고 뷰 로직은 최대한 데이터 바이닝으로 구현해서 떼어오는 걸로. 자, 여기서 의문 점이 들 수 있는 게 이제 구글이 이제 추천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컴포넌트 AAC에서는 이제 뷰 모델 만들었죠. 근데 뷰 모델이 뭐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었지만 사실은 뷰 모델은 분명히 처음에 들어갈 때 진입장벽이 있고요. 그리고 Rx나 퀄리티니 없기는 구현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더 배려가 생기는 문제가 있죠. 근데 왜 구글은 이것만 지원할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MVP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 결국은 기존에 있던 액티비티와 플래그먼트가 갖고 있는 구조를 깨뜨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잘못 만들었다는 꼴밖에 안 될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 기존의 형태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제사용자가 생산성이 높은 아키텍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뷰 모델이기 때문이 아닐까. 어디까지는 추측입니다.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추천입니다. 자, MVP에 대해서 저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좀 있으면 다른 강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한번 얘기했고요. 이제 90년대 초에 사실 저희 회사에서 처음 구현된 형태였고요. 나중에 이제 2006년도에 마틴 팔로가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이제 널리 알려졌죠. 뭐 사실 안드로이드 초기부터 알만한 사람들한테는 구전으로 전해왔긴 했어요. 아직 그 구현체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은 한 5년, 6년 정도 됐지만 그 전부터 사실 알려져 왔다. 그래서 꽤 다른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미 한국 노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같은 회사가 그런 회사들이 아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뷰가 있고 뷰에서는 사용자 이름을 통보하고 프레젠터로도 뷰 연결 요청했을 때 표시만 하는 형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프레젠테이션을 한 비즈니스 로직은 프레젠터에서 전부 다 처리하는 걸로. 그래서 그 데이터 갱신 요청이라든가 변경 통보라든가 그런 모델의 뷰에 관련된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위급의 하이 레벨한 비즈니스 로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뷰는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뷰는 패시브 뷰라고 해서 이제 프레젠터의 요청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URL을 처리할 뿐이지 자기가 뭘 처리하는지, 예를 들어 빨간 글자로 무엇을 표현해라 라고 하든가 그런 걸 할 뿐이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이다 라고 하는 정보는 알 수 없는 형태로 그리기만 할 줄 알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베스트 프랙티스가 아니라 제너럴 프랙티스라고 할 만한 걸 하나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제가 소스까지 깊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따라 한번 보시면 나중에 재밌을 거예요. 이거는 뭐 이미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진 않지만, 안드로이드 구글에서 직접 샘플을 만든 것 중에 이제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블루프린트 청사진이라고 해서 넣은 게 있죠. 근데 청사진이니까 아주 베이스에 불과하다고 일단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강의에 보시면 컨트롤터 패턴에서 제가 얘기했는데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뷰와 프레젠터는 서로 인터페이스를 연결로 참조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뷰에 관련된 로직이 직접적으로 프레젠터에 들어간다든가 반대로 비즈니스 로직이 뷰에 직접 들어가는 게 이렇게 되면 불가능해지죠. 예를 들면 급히 잘못 짜다 보면 생길 수 있는 흔한 현상이 이제 비즈니스 로직만 처리하는 프리젠터에서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든가 UI의 지금 얘기하는 뷰는 안드로이드의 뷰 아키텍처다. 라이브러리 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뭔가를 붙인다든가 뭐 버튼을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게 원천적으로 검색되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보면 오, 역시 구글이네. 깔끔하네. 잘 만들었죠. 그래서 태스크, 이게 투두 앱이니까 투두는 태스크라고 하는 구조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테스트 컨트랙터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뷰와 프레젠터 양쪽에 정의되어 있고, 이거를 상속해서 뷰는 프레그먼트에서, 프레젠터는 별도의 구체적인 프레젠터에서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좋은 것 같죠? 근데 자세히 한번 봅시다. 뭔가 심심하네. 그렇죠? 자세히 보니까 지금 프레젠터에 뷰가 뭔가를 넘겨주는데 테스트를 뷰가 갖고 계시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렇죠? 자, 그런 거죠. 그래서 보니까 각 상태에 대한 태스크를 뷰가 판단해서 보여주고 계시네요. 그렇죠? 태스크 클릭했는지 뭘 클릭했는지 했을 때 무엇이 클릭됐다는 사실 자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태스크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거슬러서 밑에서 봤더니 그렇죠. 보니까 뷰 보이나요? 거슬러 어떻게 하면 볼지 모르겠네. 어쨌든 밑에 있는 메모를 보시면 이제 예, 어쨌든 객체 상태를 뷰가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어떤 프레젠터가 호출되어야 될지 자체도 뷰가 결정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헐? 이건 MVP가 아니잖아. 어떻게 된 거지? 뷰가 패시브하지가 않네. 그리고 액티비티가 컨트롤러 프레젠터가 뷰 역할을 하도록 만든 것 자체가 사실은 뭔가 일정 규모 이상의, 물론 샘플 수준에서는 괜찮아요. 일정 규모 이상의 앱에서는 확실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설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때문에 이제 마틴 팔러 같은 경우는 프레젠터라는 이름을 아예 폐기했어요. 그래서 폐기하고 슈퍼바이징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뷰는 패시브 뷰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자고 이렇게 했죠. 네, 여기까지. 네, 그리고 더 자세한 거 상도 이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아키텍처에도 적용되는 내용을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디까지가 추측입니다. 만약에 넷플릭스 앱이 있다고 치면 아마도 이렇게 구현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전체적으로 홈 탭을 관장하는 MVP가 있을 거고요. 그게 밑에 있는 세 개의 MVP를 각자 갖고 있는, 그래서 배너와 오리지널 리스트랑 프리뷰 이런 걸 따로 갖고 있는 이런 형태로 갖고 있어야지. 보통은 뷰 내용 자체도 그것만 따로 내려고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이런 식으로 각자가 갖고 있는 형태가 아니면, 근데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서 얘기하는 뷰라고 하는 거 프레그먼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3의 무엇인가니까 프레그먼터가 주는 컨트롤러 내지는 뷰의 인플레이터 같은 걸 갖고 있어서 위임해서 뷰를 만들어주는 제3의 무엇인가, 진짜 뷰만 하는 거가 갖고 있어야지 그게 사실은 실제로 라지 스케일까지 스케일러블한 그런 앱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은 그거 말고 또 있는 게 이따가 리사이클러 뷰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리사이클러 뷰의 내용을 관리하는 어댑터의 부분은 자세히 생각해보면 어댑터 자체도 간단하게 만들면 괜찮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어댑터 안에도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다고 하면 어댑터도 또 하나의 작은 뷰와 프리젠터를 갖고 있는 구조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프레그먼트나 액티비티를 뷰로 간주하는 구조라면 당연히 모순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강의의 내용이 라지 스케일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차장자가 원래 MVP를 만들어서 주차자가 이건 MVP가 아니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든 간에 작은 프로젝트에서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컨트랙터 패턴을 해서 서로 간에 타이트한 커플링을 어느 정도 끊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만든 거 전부 잘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로 굉장히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나름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것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 미리 염두에 두고, 어디까지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어디 가서 제가 이런 얘기 해놓다니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자, MVP에서 뷰는 무엇인가? 그렇죠? 오른쪽에 보면 나와 있죠. 원래 MVVM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뷰 모델이 아니라 이제 역시 마틴 팔로가 주장을 했는데 프레젠터 모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썼어요. 그래서 프레젠터 모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서 뷰 모델 있는 것처럼 이제
뷰와 완전히 독립되어 있고 하나의 독립적인 구조로 존재하는 무엇인가 인 거죠. 그리고 뷰는 거기서 신호를 받아서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만 할 뿐. 그렇죠. 그래서 서로와 서로에 대해서 타이트한 커플링이 완전히 제로인 형태로 만들어 놓은 그건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구현하면서 뷰 모델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데이터 바인딩이라는 개념을 넣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바인딩은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데이터 바인딩을 통해서 XML에 디클래러티브하게 적용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웹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는 이제 리액트 JS 위주로 바뀌면서 디클래러티브한 구조가 되면서 이제 기존에 쓰던 여러 가지 난잡한 구조들을 이제 다 평정했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이렇게 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얼마나 뷰로직은 XML에 들어가고 XML과 바인딩과 벡터로 얼마나 더 표현하고 나머지의 복잡한 것들을 별도의 뷰를 만들든가 아니면 프레그먼트에서 어느 정도 하든가 하는 형태로 구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 바인딩이 없으면 뷰 모델이 아니냐? 저는 또 딱히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런 논리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iOS 양쪽을 다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럼 데이터 바인딩이 없는 iOS 개발에서는 MVV면 안 되나?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뷰와 관계를 서로 완전히 끊고 서로 의존성을 끊는 것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안드로이드 MVVM에서 데이터 바인딩을 사용하지 않고 구현하는 건 제가 생각해서는 매우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점은 작년 강의를 참조해주시고, 그리고 참고로 ACI 뷰 모델은 뷰 모델이 아니에요. 사실 아무 상관없이 뷰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프레임만 제공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블로그를 보다가 FV의 구조 설명하는데 AAC 그림부터 나왔다, 그럼 믿고 그러시면 됩니다. 아무 내용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리덕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아까 밖에 스티커부터 나왔는데 리덕스나 플럭스나 MVI 쓴 사람 한 명 있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이 안 쓰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업들 위주로 거의 대기업의 제 감각적으로 봤을 때 통계가 있는 건 아닌데 한 60% 정도는 MVVM을 쓰고 있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이미 리덕스나 플럭스 구조를 이미 쓰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이제까지 MVVM만 해도 머리 아프고 복잡해서 죽겠는데 왜 이런 걸 또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출발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파트 1에서 제가 이미 얘기했죠. 모바일에서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는 복잡한 상태, 특히 UI 상태들 어떻게 깔끔하고 유지보성 있고 구현할 것인가. 거기다가 그 상표만 있으면 다는데 그게 라이프 사이클과 얽히설키 되기 시작하면 이게 스파게티가 되는 건 한순간이죠. 그리고 보면 만든 사람도 이게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그래서 특정 UI 로직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구동된다라고 본인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자주 빠지게 됐죠. 근데 만약에 이걸 발상을 좀 바꿔봅시다. 그럼 애초에 그런 거 필요 없게 만들면 어떨까? 만약에 그 모든 스테이트들을 전형적으로 갖고 있고 그걸 스테이트 모션으로 관리한다면 그러면 일단 라이프 사이클 처리로 골머리 할 일이 없다고는 말 못했지만 급격히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등장한 UI를 직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죠. 특정 화면에서 수정된 내용, 예를 들면 어디서 아티클의 상대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좋아요를 누르고 다시 돌아오면 당연히 리스트에도 그게 반영되겠죠. 라이크 숫자도 올라가고 라이크 표시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른 곳에 저절로 적용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추가 코드가 전혀 없이도 가능한 구조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하는 걸 직접 구현하다 보면 각 로직의 추상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태까지는 괜찮아요. 상태란 건 상태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적당히 포트킨이나 이놈이나 보통은 실드 클래스로 많이 하겠죠. 약간의 내용까지 넣어서. 그리고 문제는 이제 상태 처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어떤 쪽발에서는 B로 가고 A라고 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에서는 C로 넘어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상태가 직접 변경됐을 때 로직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인데 이 세 소요소가 복잡도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구현해야 되긴 하는데 본능적인 형태로 구현이 아름답고 깔끔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유니디렉션, 단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래서 아마 플럭스에 관심이 없는 분도 플럭스나 리덕스에서 갖고 있는 이 구조 있죠. 이거 스테이트 액션 리듀서 스토어 이렇게 가는 이거 아마 보신 기억이 한 번 다 있을 텐데 이 구조인 거죠. 그래서 단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중간에 상태가 바뀌면 그 다른 파이프라인에서 그게 적용돼서 스토어에 한 번에 관리되고 하는 이런 형태의 구조라고 하면 완벽하게 구현이 가능하고 새로운 상태가 추가되거나 상태가 변경됐을 때 다른 곳으로 가는 분기가 바뀌거나 아니면 상태 처리가 바뀌거나 하는 부분들이 세 부분이 완전히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따로따로 바꾸면 되고 나중에 그러면 바꿔야 되거나 비즈니스 로직을 바꿔야 되거나 특히 기획자들 자주 보면 다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생각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 나오는데도 그러면 당하지 않고 이제 여기 바꾸면 되겠구나. 그리고 금방 할 수 있는 거죠.
자, 뭐 이런 얘기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플럭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단방향의 파이프라인 루프를 통해서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만든 패턴이 원래는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그 리액트를 위해서 구하는 건데 이제 사실 딴 데서 쓸 수 있죠. 그리고 MVI는 거기서 이제 뷰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처리를 함께 넣은 걸 이제 강조해서 인텐트의 중심을 둔다. 인텐트가 그 인텐트가 아니에요. 그다음 의도의 중심을 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웹 프론트엔드에서는 이미 리덕스 구조로 다 평정이 된 지 오래죠. 그래서 뭐 이런 구조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뭐가 좋냐면 이제 리덕스 같은 경우 플럭스하고 달리 스테이트가 일단 이뮤터블해요. 그래서 스테이트를 바꾸는 게 아니라 새로운 스테이트로 갈아 끼우는 형태로 돼 있죠. 그래서 스테이트 자체가 변경이 안 되는, 그러니까 다른 걸로 교체는 돼도 변경이 안 되는. 그리고 그 스토어 자체도 전역적으로 한 개만 존재해요. 그래서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죠. 그래서 하나만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구현이 편하고 깔끔하고 소스 줄수도 작고 스테이트가 바뀜에 대한 차이 같은 것도 없어지고 무엇보다도 펑셔널 개발도 가능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뭐 이런 건 다른 거 많이 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혹시 궁금하시면 나중에 이건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될 수 있고요. 뭐 리뷰서까지 해서 되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소위 말하는 사이드 이펙트, 뭔가 완전히 변하는 거, 예를 들면 API 콜을 한다든가 로깅을 한다든가, 그럼 뭐 어디서 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미들웨어라고 하는 놈을 둬서 이제 스토어에서 넘어가는 시점 아니면 액션이 실행되는 시점에서 그 액션의 결과로 이제 API 호출하고 그 결과가 다시 한번 새로운 스테이트를 만들어내서 그걸 처리하는 형태로 가는 거죠. 자, 장점은 이런 거죠. 그래서 상대 처리에서 라이프 사이클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스테이트 머신에 구현했을 때 장점이지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난해한 경우, 예를 들면 이거는 되게 화두제한 일인데 아까 라이크 버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라이크 버튼을 눌렀는데 금방 이거 적용 안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지금 라이크가 된 것처럼 일단은 UI는 라이크로 해놓고 서버에서 DS 돌리죠. 그래서 DS 돌리고 예를 들면 백 버튼 넘어가도 이미 서버에서는 백그라운드에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라이크는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인가 다시 리프레시를 해도 정상적으로 라이크가 올라간 걸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 버튼을 눌러서 돌아갔는데 서버에서 어떤 이유인가에 의해서 라이크를 하는 실제 라이크를 플러스 증가시키는 실제 명령이 실패가 있어요. 그러면 에러가 발생하는데 이 에러는 이미 이전 화면에 있던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도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파괴적인 결과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되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이런 전형적인 상태로 관리를 하다 보면 이런 희한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처가 쉽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뭐 이건 좀 마이너한 얘기긴 합니다만. 그리고 상태 정의부 저장은 따로 있기 때문에 뭐 편하고 분업하기도 정말 편하고, 그렇죠. 그리고 펑셔널 구조이기 때문에 테스트 만들기도 정말 깔끔하고 편하고. 왜냐하면 펑셔널 구조는 소위 말해서 이제 퓨어 펑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변화시키지 않는 거, 항상 똑같은 것만 넣는 거. 예를 들면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하면 1을 1000번을 넣든 2만번을 넣든 항상 2가 나오게 되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검증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편하게 되겠죠. 그리고 디버깅에 대해서도 신세계가 열리는 거죠. 왜냐하면 스테이트가 한 군데 몰려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내가 예기치 않게 다른 값이 들어왔거나 전체 그게 바뀌었다고 하는 거를 이게 어디 갔지? 뭐 뷰 모델이 여기 있나? 뷰가 여기 있나? 아니면 저 밑에 그 뭐죠? 클린 아키텍처로 구현해서 유스 케이스나 저 밑에 있나? 어딘가 찾을 필요 없이 스테이트 전형적인 앱 스테이트 하나만 보면 돼요. 그래서 웹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하나 더 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확장 툴을 앱온 형태로 붙여서 그게 전부 다 그 크롬에서 옆에 툴에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죠. 프론트엔드 하시는 분들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런 거라든가 아주 마법 같은 일도 있는 게 그런 것들을 다 스테이트 자체가 이미터블하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저장해놨다가 특정 시점으로 되돌리다든가 방금 있었던 일 2단계적으로 돌아가 그런 마법 같은 일들도 가능해지죠. 근데 물론 이거는 실제로 안드로이드는 그런 툴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쓰려고 하면 좀 약간 블랙매직스러운 좀 그건 필요해요. 근데 어쨌든 기능은 전부 다 제공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뭔가 이것저것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의외로 있을 기능은 다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단점을 얘기하면 역시 어려워요. 그래서 상당한 수준의 학습 비용이 좀 소요되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이제 밑으로 전파시키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려워서 어렵다기보다는 한번 만들어보기 전까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좀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만든 메인 엔지니어는 쉽게 이해했다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교육의 문제가 있는데,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자 이런 수준 이런 절차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주세요. 문서를 잘 시켜놓고 넘겨주면 반대로 큰 그림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주니어들도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중집이면 이런 거죠. 중집이 뭐 한두 명이 괜찮은데 요리사가 수십 명씩 되면 이제 양파만 잘 썰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쪼개주게 오히려 더 편한 부분들이다.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이제 코드량 증가나 그런 건 어쩔 수 없는데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상의 라지 스케일로 가면 볼러플레이트가 어느 정도 있는 거는 허용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그걸로 인해 생기는 것이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현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그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게 일본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듯이 대기업들에서 많이 쓰고는 있는데 그게 오픈 소스계까지 아직까지 펼쳐지지 않아서 이제 약간 그 구전으로 전해지는 노하우들은 꽤 있는데 아직 그게 일반화되기 전까지는 약간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를 봤을 때는 아마 코르틴 형태로 다 넘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미들웨어라고 하는 게 API 처리라든가 그런 게 이제 그 프론트엔드에서는 준수가 진행되는데 리덕스 사과라고 해서 사실 사과라고 하는 건 오래전에 1980년대에 만들어진 패턴인데 이제 그거를 아주 깔끔하고 잘 유리하게 무한루프를 돌면서 이제 특정 그 함수가 나올 때마다 이제 그 결과를 알려주고 하는 형태인데 그게 그런 비동기 처리를 하기에 코르틴이 훨씬 더 깔끔하고 사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좀 이따 얘기해요. 그 얘기는 예. 그래서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사과 같은 경우는 테스트 코드가 정말 아름다워요. 진짜 깔끔하게 잘 구현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오, 얘기할 게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러네. 예. 그래서 2019년 최대 핫한 분야는 단연 멀티 모듈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많이 널리 펼치진 않는데 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작년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커뮤니티에서 얘기가 시작되고 도입이 시작돼서 디스커션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2월달에 일본 같은 경우는 드로이드 카이기라고 해서 세계적인 컨퍼런스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그 멀티 모듈에 대한 세션만 3개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었었는데 자, 거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질문을 보내볼게요. 이거 혹시 아세요? 이노클래스? 이노클래스 인터널 클래스 이노클래스가 왜 이를 잡고 인터널 클래스 아니면 이제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퍼블릭 많이 쓰는데 인터널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뭔지 아세요 혹시? 네. 그래서 다른 모듈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거. 멀티 모듈을 처음부터 연대에 두고 만든 구조인 거죠. 패키지 아니에요. 모듈입니다. 다른 모듈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접근도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런 거 있죠. 3.0부터 이제 컴파일이 갑자기 임플멘테이션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거 왜 바꿨지? 그래서 그렇죠. 심심해서 또 올려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멀티모듈 지원이 강화되면서 추가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사실 컴파일은 지금 형태에서 API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왜 임플멘테이션으로 바꾸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뭐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얼른 넘어갈게요. 그래서 컴파일이라고 하는 기존에 있던 집결자는 자, 앱이라고 하는 제일 상위 모듈이 있고 두 번째 모듈, 세 번째 모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죠. 앱은 1번을 참조하라고 돼 있고 그 1은 2를 참조하려고 하면 자동으로 1은 맨 밑에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할아버지 클래스는 손자 클래스를 참조 가능하게 돼 있어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손자가 바뀌면 아빠만 바뀌면 되는 게 아니라 아빠나 엄마나 바뀌면 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도 같이 이제 컴파일을 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임플멘테이션을 넣은 거죠. 그러면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손자 모듈까지 자동으로 참조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듈 2가 바뀌어도 모듈 1은 다시 컴파일 되지만 앱은 컴파일 할 필요가 없어지는 뭐 그런 거죠. 네, 멀티 모듈의 기초적인 내용은 아까 다뤘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그때 아주 다루지 않은 내용들만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멀티 모듈 왜 쓰는가? 현실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신기해보게도 보면 풀빌드를 하면 그러니까 멀티 모듈을 나눴으니까 당연히 인크리멘탈이 빨라지는 건 예상할 수 있는데 풀빌드도 빨라져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 일본의 야마모토 준베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계신데 이분이 2000개 클래스를 5개 모듈로 나누는 그 샘플 코드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결과가 외국 프로에서 한번 최신상에서 일대본 결과가 이러는데 풀빌드가 빨라지는 이유를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거냐면 대거라든가 데이터 바이닝을 쓰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사용되는 애노테이션의 처리가 느리기 때문에 왜냐면 애노테이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런 거죠. 그래서 카트라든가 아니면 애노테이션 프로세서를 쓰고 있죠. 근데 거기서 인크리멘탈 프로세싱이 안 돼요. 무조건 제외돼요, 얘네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모듈을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애노테이션의 그 구분이 더 작게 되게 되면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풀빌드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버전 몇부터였지? 이제 한 4달쯤 전부터 이제 그 자바에 대해서는 애노테이션도 이제 인크리멘탈 빌드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카트 있죠?
코틀린 같은 경우는 아직 지원할 이슈만 올라있고 지원할 예정조차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게 꽤 위험하지 않을까.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블랙매직을 쓰는 여러 가지 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죠. 바이트 코드 위빙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램 오브젝트에 접근할 때 보면 get이나 set을 했는데 거기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고 램 소스까지 다 타고 들어가도 특별한 게 없어요. 램 오브젝트라고 하는 그 인터페이스도 실제로 그냥 상속을 받았다 표시만 해줄 거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도 이상하게도 실제로 그걸 돌려보면 그 get이나 set이라고 하는 것이 안 움직이고 있다가 다른 데서 파인드한 것이 안 움직이고 있다가 get이나 set을 오퍼레이터를 때리면 그제서야 레이지하게 실제로 딜커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죠.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바이트 코드 위빙이라고 해서 컴파일이 다 된 클래스 파일이죠. 클래스 파일을 위에다가 덮어서서 걔를 레이지한 걔네들만의 모드로 바꾸는 그런 흑마술적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른 데로 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분류 평성능 향상이 생겨요. 예를 들면 일본의 유명한 영화 관련 뮤지션 에이트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 램 오브젝트에 관련된 모듈만 분리하는 거에도 풀빌드 시간이 인크리멘탈 아니라 풀빌드 6분 46초였는데 4분 27초 30% 줄었대요. 그런 거죠. 그리고 사실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현실적인 이유는 이래저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이면 괜찮은데 3명, 4명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분업하기에 어려움이 꽤 생기게 되는데 서로의 영향이 가지 않고 각자의 독립적인 테스트가 가능한 그런 걸 만들려면 역시나 모듈을 나누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죠. 자, 모듈을 어떻게 하는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클린 아키텍처 많이 요즘은 이런 식으로 나눈다고 했죠. 도메인 데이터 레이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나눠서 각각의 레이어가 이렇게 상위, 하위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레이어링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가 있는데 DB는 FTP만 생성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완전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밑에 도메인이 있고 도메인 밑에 데이터가 있어서 데이터 같은 경우는 프레젠테이션이랑 커플링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구조가 개념상으로 가능한데 실제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FB라고 해서 전역적인 게 하나 있고 걔가 애플리케이션도 있고 그 다음 메인 액티비티 갖고 있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디펜던시 인덱션 데버 정의들을 내년에 갖고 있는 걸로 하고 밑에 주입대로 그래서 개념상으로는 도메인이 더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수식적으로 나눌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수평 분리죠. 그래서 화면별, 기별로 이제 각 피처별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이제 이건 현실적인 문제로 특정 기술인 라이브러리 중심으로 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왜냐하면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팀이라고 하면 잘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나면 작으면 한 10개에서 많으면 30개? 아까 얘기했던 에이트라는 앱 같은 경우는 40 몇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컨설팅하고 있는 앱들 같은 경우도 주로 한 20개에서 30개 안 잡고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중규모 팀, 이상의 팀입니다. 작은 팀에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머리만 복잡해지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지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상호 참조. 모듈이라고 하는 안드로이드 모듈의 특징은 뭐냐면 상호 참조가 불가능해요. 상위가 있으면 하위가 상위를 참조할 수는 있어도 반대는 불가능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두 개의 화면이 각자 서로를 호출해서 시작한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멀티모듈 문제가 아니더라고 해도 내비게이션이 워낙 안드로이드는 거지 같아서 이걸 잘 뭔가 만들 방법이 좀 필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따가 설명할 시간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드로이드 카이드 2018년 랩에 보면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라고 하는 기반핀 구조가 있는데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따로 만들고 대거를 이용해서 내비게이션에 관련된 코디네이터 맞죠? 컨트롤러 내지는 코디네이터라고 부르겠다. 코디네이터를 이제 주입할 수 있도록 되겠죠. 자, DIP에 대해서 안드로이드에서는 얘기한 적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못 들어봤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DIP라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왼쪽이 상위 모듈이고 오른쪽이 하위 모듈인데, 그렇죠? 상위 모듈이 하위 모듈에 의존하는 것처럼 제가 호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상위 하위 관계가 없다고 해도 의존성이 생기는 구체적인 클래스가 볼러타일 바뀔 수 있거나 나중에 어떤 이유에서는 바뀔 여지가 있거나 아니면 테스트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얘를 다른 인스턴스로 스위치할 필요가 있거나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인터페이스로만 참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인데 사실은 안드로이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원칙이라고 여겨졌었는데 멀티모듈이라고 하면 매우 중요한 원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펜던시 인버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전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참조의 방향이 상위보다 하위였던 것 같은데 인터페이스를, 그러니까 오브젝트 B의 인터페이스를 상위에서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얘 정의를 보면, 그러니까 하위가 갖고 있는 게 상위가 갖고 있고, 나는 자 이런 걸 호출하고 싶어 라고 하는 걸 먼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역으로 하위에 있는 애가 상위 패키지가 갖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참조해야 되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레퍼런스가 역전되는 거죠. 그리고 단방향 레퍼런스가 가능해지고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기본적으로 단방향이 가능해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컴파일 여지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바뀌게 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아니 그 원래 만들어진 클래스의 레퍼런스 어떻게 넣지? 헤드진 인젝션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죄송해도 저희 회사 실제 사례에 소개시켜 주고 싶었는데 허락을 못 받았어요. 저희 법무팀에서 결국은 리젝당해서 죄송하지만 다른 회사 앱을 잠깐,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에이트라는 앱의 실제 앱입니다. 실제 앱의 일부 컴포넌트를 이런 식으로 구현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3월 3초가 일어나서 난리가 났죠. 지금 서로가 서로 호출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끝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비게이션에 관련된 걸 별도 인터페이스로 만들었고, 그 인터페이스는 앱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앱이 만들어서 디펜던시 인젝션을 이용해서 전부 다 따로 주입하는 걸로. 이렇게 하니까 각 모듈의 의존 관계가 수평적으로 바뀌었죠. 아주 예쁘게. 결과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이 그렇게 해서 한 40개가 넘는 그런 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의존성 주입에서 사실 할 말은 많은데 보겠습니다. 자, 얼른 넘어갈게요. 자, 자바, RX 자바 왜 필요한가? 그렇죠. 동기 처리를 현재로서는 RX 자바보다 더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뷰 모델, 그 MVP하고 달리 뷰와 뷰 모델 사이에서는 뷰를 어떻게 나눠야 될 건가가 좀 미묘한 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아까 했듯이 모든 뷰가 뷰의 로직을 다 디클러러티브하게 처리하는 건 솔직히 말해 무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그 어댑터로 무리하게 넣는 것도 사실 추천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어댑터 자체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그 바인딩 어댑터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그 리사이클러 어댑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생각하는 게 나은데, 그런 블랙매직스러운 여러 가지 비동기 처리들을 RX 자바를 이용하면 별의별 짓이 다 가능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뷰 그래픽이 중점이 바뀔 때마다 통제를 받게 하는 뭐 그런 거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도 RX 자바로 쓰면 이렇게 깔끔하게 되죠. 그럼 얘를 다시 받아가지고 그냥 쓰면 되는 뭐 이런 거. 참조로 이거는 그 정장님이 만든 블로그에 만든 걸 제가 약간 변형시켜서 저희 회사 쓰고 있는, 저희 회사는 안 쓰고 있고요. 따로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자세한 건 아직도 안 들었으면 빨리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꿀팁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건 RX보다 덜 어렵다, 미출자. 그렇죠.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코어루틴 자체가 하고 있는 역할 자체가 뭐냐면 경량형 그 스레드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최적화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그 기본적으로 자바에서 동작하지 않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바이트 코드 자체도 자바가 호환되지 않는 독특한 바이트 코드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스위프트를 쓰다가 이제 iOS 개발을 하다가 안드로이드만 제일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컨텍스트 스위칭이 너무 느려서, 이제 자바 같은 경우는 그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백엔드에서 처리를 안 하고 포그란트로, 그러니까 메인 스레드에서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결국 ANR 문제가 겹치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빼긴 하는데, 뺀다고 해서 빨라지지는 않거든요. 그 iOS 같은 경우는 그 특정 처리들을 백엔드로 빼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속도의 향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JVM의 문제와 단말사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꼬여 있는데, 코르틴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서 약간은 자유를 해요. 그래서 성능,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성능에서 확실한 점이 있고, 그것도 물론 상황에 따라 틀릴 수 있어요. 저희 회사의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어제사인 건, 예. 자, 라이프 데이터에서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만 얘기할게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라이프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뷰와 뷰 모델 또는 프레젠터랑 통신을 위해서 처음부터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가지고 무리하게 그 리액티브하게 뭔가를 구현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매우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리고 사실 라이브 데이터도 진짜 개념상으로 좋고 한데, 계속 이것저것 무리하게 트랜스폼이라든가 이런 거 넣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괴물이 되고 있어서, 게다가 버그는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고 막 그런 문제 계속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그래서 좀 싫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개념상으로 보기에는 데이터 바인딩용으로 매우 완벽해 보이는 구조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래서 그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한번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그 구글 I/O 정렬 앱, 그리고 여기서 감안해서 봐야 될 건, 여기서 그 미니 SDK가 23인가 그랬기 때문에 예전에서 구현 안 되는 구현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만 감안해서 보시고, 라이프 데이터 보는 거 개인적으로 그 매우 엔터테이닝한 즐거운
경험이긴 하지만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니까 큰일 납니다. 보통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름 구글러들이 나름 공식적으로 만든 앱이기 때문에 배울 만한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볼만하고요. 드로이드 카이기 정말 괜찮아요. 이거는 제가 정말 강추드려요. 이거는 10번, 20번이고 다시 볼 만한 가치가 있는 훌륭한.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 컴퍼런스에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컨트리뷰터가 100몇십 명이 다 같이 작업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단점은 이제 컨퍼런스가 끝나는 순간 메인테넌스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최신 안드로이드 스테이에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나버렸네.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 거 있고, 네. 멀티모듈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플럭스블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거 엄청 잘 썼고요. 어시스턴트 인젝션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어떻게 쓰는지 여기 보면 나왔었고요. 유업이 사실 얘기 피치어 못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레이아웃 매니저를 그 상속에서 커스터마이즈 해야 되는 금단의 입력을 발을 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여기 보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볼만한 내용입니다. 예, 여기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제가 개정 휴업 중인데 사실 제가 이직 준비로 바꾸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직했으니까 시간이 좀 생겨서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슬라이드가 제가 스피커덱에 있는 모든 슬라이드가 전부 다 비공개로 바뀌는 이상한 현상이 있어서 제가 지금 들어가면 볼 수 없고요. 오늘 밤중에 제가 강사 디플에서 술이 떡이 되지 않는 한은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